여러분은 어떤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나요? 저는 꾸준히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데요. 처음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을 때 노란색 소변을 보고 혹시 이 종합 비타민이 나한테 안 맞는 건가 하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 비타민 B2가 몸에 흡수된 후 소변으로 배출될 경우 소변 색깔이 맑은 노란색으로 나타난 경우라고 합니다. 이처럼 영양제를 섭취한 후에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양제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부작용이라면 어떤 부작용인지 알아야 섭취를 지속할지 중단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양제 부작용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섭취하는 양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당량의 영양제는 몸에 이로움을 주지만 과잉 섭취하게 되었을 때 간경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영양제들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양제를 과잉 섭취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영양제들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영양제를 언제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로 궁합이 좋은 영양제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면 누구나 영양제를 먹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나도 먹어야지가 아니라 영양제의 효과적인 섭취 방법과 이렇게 먹어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구나를 아시게 될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제를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중단했을 때 몸에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치명적인 증상과 함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잉 섭취에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 철분제입니다. 철분제를 먹고 대변이 흑색으로 나왔다면 이는 부작용일까요? 아닙니다. 철분제를 복용하면 일부가 산화된 상태로 대변으로 배출되면서 대변 색을 검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로 산소를 운반하고 에너지 생산, 면역력, 피부나 손발톱 그리고 머리카락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철분제를 과잉 섭취하는 경우에 간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철분은 개인의 몸 상태나 식생활, 환경 등에 따라 철분 섭취량이 다를 수 있는데 특히 여성은 철분 필요량이 남성에 비해 많으나 식사로 섭취하는 철분이 부족할 수 있어 철분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진단으로 철분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철분이 지나치게 간에 많이 쌓여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화나 성욕 저하와 같은 내분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무게 1kg당 60mg 이상 섭취할 경우 철의 독성이 나타나며 1kg당 180mg 이상 섭취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지러움이 느껴진다고 스스로 빈혈이라 판단하여 곧바로 고용량 철분제를 드시기보다는 정확한 피검사를 하고 나서 철결핍성 빈혈이라는 전문의의 진단이 나오면 철분의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월경으로 인한 혈액 손실로 인해 매일 더 많은 양의 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19세 이상의 여성은 18mg, 19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매일 8mg 정도의 철분만 섭취하셔도 철분 결핍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 식습관이 좋아 고기 또는 생선이나 콩류를 즐겨 드신다면 철분제를 따로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눈의 야간 시력 유지에 도움을 주며 중증 여드름 및 건선 피부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A를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면 건강 증진은커녕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나 기타 피부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고용량의 비타민 A를 복용하게 될 때 독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용량으로는 간 손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매일 4만 IU 이상의 고용량을 섭취하게 되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만성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비타민 A의 독성이 생길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권장량을 넘겨서 섭취하시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임신부는 비타민 A를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 A의 일일 권장량은 어린이의 경우 300에서 700μg, 성인의 경우 700에서 900μg입니다.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면 혹시라도 비타민 A의 성분 단위 표시가 IU 단위일 경우 성분 수치를 숫자 3으로 나누면 대략적인 마이크로그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마이크로그램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 증진, 골다공증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지용성 비타민으로 소변 등을 통해 잘 배출되지 않아 체내에 오랜 시간 머물게 되고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칼슘이 축적되어 고칼슘 혈증으로 인한 중독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1만 IU 이상 과잉 섭취 시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불안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중독으로 인한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폐, 신장 등의 장기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석회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고 수액 치료 및 고칼슘혈증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혈중 농도에 따라 비타민 D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은데 보통 하루에 1000에서 2000IU로 한 2알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D의 경우엔 40IU당 1마이크로그램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양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혹시 주변에서 영양제 과잉으로 인한 사례를 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영양제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해요. 하지만 적당한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는다면 흔한 사례가 될 테니 장기간 섭취하는 만큼 용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건강에 해로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영양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드시는 영양제만 기억하세요. 먼저 칼슘을 산소 운반을 돕는 철분제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율이 떨어져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칼슘과 철분제를 복용해야 한다면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을 공복에 드시고 칼슘은 2시간 이후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정서적 안정감을 유도하고 근육 이완을 돕기 때문에 저녁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종합 비타민과 동시에 복용하게 되면 종합 비타민에 든 철, 아연 등의 작은 미네랄이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계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결핍되면 신경계 건강이 악화되고 적혈구 발달과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12 복용이 필요하다면 비타민C와 2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소화관에서 비타민 B12를 분해해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차는 영양제는 아니지만 녹차의 항산화 기능으로 즐겨 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녹차를 마실 때 철과 함께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녹차는 장기간 섭취 시 철분 결핍을 일으킬 수 있고 철분은 녹차와 함께 복용 시 녹차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라면 오메가3와 비타민이 또는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와 함께 복용하면 비슷한 성분이 서로 있어 과다하게 흡수될 경우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영양제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각 영양제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제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이번에도 직접 드시는 영양제만 기억하세요. 지용성 비타민은 물보다는 기름에 잘 녹고 반대로 수용성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각각의 비타민이 지용성인지 수용성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 드셔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 먼저 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점심 식사 이후에 복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라 공복에 먹으면 자칫 더부룩하거나 비린내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낮 시간 활동량이 많을 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인에게 특히 부족한 영양소가 비타민 D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D 역시 지용성 비타민으로 공복에 복용하는 것보다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에는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심이나 식사 후에 복용하면 영양소 대사가 원활해져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사 전후 상관없이 드셔도 되는 수용성 비타민을 보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는 성분으로 혈액에 흡수되어 타고 흘러가다가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서 스스로 적당량만 남기고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비타민 B는 몸에서 단백질 분해와 피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육류나 연어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루 중 오전 중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면 밤새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고 아침 식사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은 오전 중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는 항산화제로 주로 면역력과 피로를 담당하며 상큼하고 신맛이 나는 과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산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고 위염이나 위궤양의 질환이 있다면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밖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주로 중년 이상부터 많이 복용하는 칼슘제는 위산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또한 칼슘은 신경계를 조절해 근육이나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도와주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간 보조제는 잠들기 2시간 전에 섭취하면 칼륨, 칼슘, 마그네슘 성분들이 정신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음식도 궁합이 있듯이 영양제도 같이 복용하면 더더욱 효과적인 영양제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비타민 E가 몸속에 빨리 흡수되도록 돕고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또한 비타민 E는 오메가와 지방산의 산화를 막는 보호자 역할을 하기에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져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뼈와 치아 근골격은 물론 근육 신경기능 조절,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는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하면 각자의 영양소 효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잉 섭취 시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영양제들과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영양제의 조합, 그리고 영양제들을 언제 섭취하면 좋은지와 함께 먹으면 더더욱 효과적인 영양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영양제들을 용량에 맞게 섭취하시고 영양제를 구매하실 때는 하루 복용량, 그리고 같이 먹고 있는 영양제들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셔서 알맞은 방법으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양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간과 조합을 알려드렸으니 직접 드시는 영양제가 있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